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오랜만이 됐네요. 정말 원래는. 오랜만의 네. 느낌인데 네네네. 케미는 여전하겠죠? 그럼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바쁘신 나날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은 방송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네. 늘어난 방송 실력 한번 만나보도록 늘어난 하겠습니다. 방송 실력. 네. 워낙에 알겠습니다. 큰 채널들에 많이 나오시고 최근에 왜 이렇게 또 잘 나가시는 거예요? 뭐 어디를 잘 나가요? 여기 뭐 교육 방송에 나가시고 네네. 3%만 보는 텔레비전에 나가시고 네네네. 굉장히 잘 나가시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사이트 기대해 보면서 저희 인포맥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금융 방송의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쉽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팅 인사이트로 출발하시죠. 네, 세상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댓글만 봐도 정보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골라야 나의 이 투자 생활, 이 자본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저희가 인사이트 코너죠. 그렇죠. 네. 이호석 이사께서 오늘 만날 분을 섭외를 또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가 지금 한국 금통이 총재 기자 간담회를 듣다가 지금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만큼 사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인데 하필이면 이분이 오늘 나오셨네요. 네, 굉장한 분이 이분을 나오셨습니다. 이제 소개한 전 삼성자산운용 채권 운용을 하셨던 분이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유명하셨던 분인데 돌연 이제 스타트업 회사 업계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오늘 아마 이제 매크로와 관련돼서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사이트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튜브 채널 생존 투자를 운영하고 계신 윤수목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이름을 날리신 분인데 이제 유튜브를 막 시작하셔갖고 빨리빨리 불려 나갔으면 하는 저의 기대가 있는 그런 왜요? 유튜브 왜요? 채널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몇 개를 눌러보니까 뎁스가 너무 좋아서 또 인사이트도 뭐랄까 이렇게 쉽게 요거를 알려주나 메모장을 활용하면서 슈카월드인 줄 알았어요. 다 보셨군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이제 유튜브 채널 제목이 그러니까 이름이 생존 투자 윤수목이에요. 네, 생존 투자 윤수목. 생존 투자가 캐치프레이즈죠. 이제 생존해야 된다. 서바이빙 인베스트먼트. 서바이빙 자, 오늘 인베스트먼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금융통합위원회 한국은행의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0.5%포인트 인상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보다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이제 나가는 시간대는 오늘 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이제 미국장이 또 열리고 미국 CPI도 발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아주 대망의 13일 수요일이 될 거고 이번 주도 실적 발표까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한 주를 어떻게 설명을 할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가상자산 블록체인 잊지 않고 언급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 한국은행 금통이 그냥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0.5%포인트 50bp 올렸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50bp 인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 50bp 인상은 모두가 다 예상을 좀 사실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기존에 25bp씩 이제 인상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제 뭐 글로벌 환경 가장 영향력이 큰 부분이 아무래도 페드의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인데 좀 더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BOK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좀 인상의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한 번에 뭐 75bp, 100bp 올리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오기 때문에 50bp 인상할 것이다 라는 거는 마켓에서 거의 뭐 95% 이상의 동의를 받는 그런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인상 폭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지금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뭐 보통 10시 좀 지나서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굉장히 빨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결정은 빨리 했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네. 계시죠 지금. 예. 그리고 오후에 이제 또 마켓의 어떤 반응.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또 움직임이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것들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외환 시장 아무래도 이제 지금 환율이 계속 좀 달러 원 환율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고 이것은 우리 환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 국가 간의 금리 차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 환율의 개념입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것이 어떤 수급상의 어떤 요소들에 의해 가지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양국 간의 금리 차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림을 잠깐 우리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잠깐 보면 네, 보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이제 빠르게 올리다 보니 저희가 요번에 여기는 이제 지금 예상치를 그려놓은 겁니다. 파란 색깔이 한국 금리이고요. 점점점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실선이 된 거죠. 50p 인상을 했고. 전망치가 확정치가 됐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 이것은 이제 FOMC 미국 FOMC 회의가 7월 말에 7월 28일, 29일 걸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컨센서스는 75bp 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이제 75bp를 인상하고 나면 소위 말해 역전. 예, 한미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 그림을 보면은 파란색이 우리나라고 빨간색이 미국인데 우리나라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워낙 빨리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푹푹 들어와가지고 너무 빨리 역전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국채금리는 3년물 기준으로 3.16%까지 조금 오히려 금리는 낮아졌어요. 네. 네, 시장의 반응은 좀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50bp 인하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는 다들 예견하고 있었고 코멘트가 아주 매파적이지 않으면 최근에 금리가 조금 빠졌거든요.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그 하락세를 조금 더 이어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리가요? 네. 네. 예. 어제 저도 이제 채권시장에 있는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서 그런 어떤 컨센서스를 확인했고 네. 그렇지만 이 흐름이 뭐 지속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아하. 우리가 그 약세장에서도 소위 말해 베어마켓에서도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 이렇게 뭐 만약에 가격이라고 보면 이렇게 쭉 빠지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짧은 랠리들이 있거든요. 지금 채권시장의 모습을 저는 베어마켓 랠리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의 베어마켓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네.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게 이제 베어마켓이잖아요. 이 빠지는 거잖아요. 베어죠. 네,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은 좀 다르거든요. 헷갈릴 그렇죠. 수 있어요. 네. 채권의 경우에는 보통 금리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가격과 채권 금리는 그 반비례 반대죠. 관계이기 반대죠.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다.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채권 시장도 약세장이다. 그래서 큰 베어마켓이다. 관점에서는.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금리가 좀 빠졌고 오늘 또한 금통위 50bp 인상을 결정한 오늘 또한 금리가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인 강세는 아니다. 전환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약간 뚜렷한 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목소리도 계신가? 너무 좋고 듣기 좋아서 아니 그 설명을 시장에서 해봤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베어마켓 랠리다. 그럼 채권 시장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윤수목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그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속도 또한 높이는 이유는 오랫동안 그 틀어막아왔던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의 매월 발표되고 있는 CPI, 이 인플레이션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사실상 그 화폐에 대한 신뢰를 궁극적으로는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이거든요. 예.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과거에도 여러 경제학자분들이 얘기하기도 했던 인플레이션 자체는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은 경제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확장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하루에 술 한 잔씩 먹는 건 나쁘지 않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적절한 비유가 너무 적절한가요? 기가 막히시네. 네. 제가 먹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인데 이게 이제 가파르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큰 우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판단으로는 페드에서 이렇게 좀 이 상황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신뢰받는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반영하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크레딧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레딧.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채 1년물 살래? 미국 국채 1년물 살래?라고 한다고 하면 둘 다 안정적이어서 국채를 사는 것인데 미국이 좀 더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대체로 그렇다고 그렇죠. 네.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국 국채는 금리가 좀 더 높은 것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금리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역전된다라는 의미는 한국의 여러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외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자체 그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그 총재님께서 기자회견하는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듣다가 지금 방송 시작했지만 중요한 기자님 질문이 마지막 있었고 질문이요. 그게 한미 금리 차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얼마까지 감내할 수 있냐? 그렇지만 그 총재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답변을 주셨는데 금리 역전도 뭐 중요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반응하는 그 시장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환 시장 그리고 또 자본 시장 뭐 사실은 궁극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즉 자본 유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냐. 그게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하면은 역전돼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외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외면을 받는 것처럼 한국의 주식을 팔고 나가고 한국 채권을 팔고 나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되는 환율이 올라가는 환율 상승의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고 사실 지금도 이미 일반적인 우리가 지난 뭐 20, 30년간 해왔던 그 달러원 환율의 밴드로부터는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어차피 이제 윤수목님은 이제 채권 운용을 하시다가 이제 크립토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하시고 거기 그쪽 관련된 이해도 되게 높으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플레이션 그러면은 뭔가 아무튼 뭐 경제 용어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인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또 이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의 달러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진다. 가치가 떨어진다. 야 내가 달러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내가 금이야 오기야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거 잘해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쓰레기라고 완전 쓰레기라고 다들 인식해버리면 어떡해? 이런 거거든. 근데 코인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발행하든 뭘 하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그러니까 이 코인이 쓰레기가 될 것 같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해버리는 순간 이게 진짜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 맞는 건가요? 네, 그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 통화 시스템이라는 거는 통화 시스템. 기본적으로 다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게 달러든 아니면 원화든 아니면 뭐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고 아주 과거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바이마르 공화국의 통화 네네. 이런 그 모든 통화의 그 본질적인 탄생과 그 결국에는 소멸 이 과정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드신 것처럼 뭐 가상자산 또한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닮아 있고 뭐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NFT 또한 NFT 물론 통화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단지 이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그 강력한 어떤 그 지지를 받고 그런 환경 하에서 구축된 통화는 100년, 200년 어떤 국가의 중요한 어떤 거버넌스 통화가 되어서 그게 이제 그 경제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통화라기보다는 이제
중심 통화가 되는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가상 자산들 대부분은 이제 잠깐 뭐 많이 올랐다가 뭐 2, 3년 뒤에 또 사라지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파는 걸로만 생각을 하죠. 예. 네. 네, 그런 것들도 나름의 어떤 그 토큰 이코노믹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충분한 어떤 그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금세 사라지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는 닮아 있어요. 맞아요. 닮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국에서 40년 만에 처음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도 어떻게 보면은 에이 쓰레기 막 이러면서 집어 던질 만한 그죠? 근데 그거 쓰레기 너무 자주 하시는 아니 그 쓰레기 그러면서 댓글 안 좋아요. 댓글 그래요? 조심하셔야 죄송합니다.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럴 뻔했는데 지금도 되게 그런 비슷한. 근데 흐름이에요. 사실은 문제가 이런 거죠. 미국을 쓰레기라고 한다면 미국이 다른- 쓰레기 아니죠. 아니, 그냥 캐시가 쓰레기, 캐시 US 쓰레기. 달러를 큰일 쓰레기라고 나요. 하면 다른 통화는 그러면 뭐가 되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있는 거죠. 이미 쓰레기통에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국가마다 또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보다는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는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레이 그렇다고 달리오가 합니다. 캐시 이스 쓰레기 되게 많이 캐시.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말로 지금 쓰레기라 그랬어요? 쓰레기. 알겠습니다. 주식은 더 쓰레기라고 근데 했어요. 뭐 그런 건 있어요. 지금 같이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어찌 보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는 의미는 뭐냐? 나 쓰레기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닮아 있는 거거든요. 아. 자, 이 과정에서는 지금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여러 자산들, 뭐 그렇죠. 부동산도 좀 조정 기미가 보이고 있고, 뭐 조금씩 가격도 빠지고 있기도 하고, 또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가파르게 조정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나 쓰레기 아니다 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예, 그걸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쵸.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매크로 환경이 제공하는 어떤 그 지난 미소 냉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간 디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이런 환경에서 지금은 반대로 국가 간에 뭐 효율성보다는 이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구조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비용상의 증대가 이 인플레이션 환경을 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거를 좀 지지를 계속 위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코로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얘기도 잠깐 했는데 다시 거리두기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좀 상승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로지스틱상의 문제도 생기고 공급상으로는 이제 더 물건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가 하면 그렇죠. 반대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거 못 사 먹는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굳이 사야 되나? 네. 충돌이 계속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또는 뭐 긍정적이라기보다 온건하게 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공격적인 이런 진화에 나서면 인플레이션과 파이팅에 나서면 결국엔 인플레이션 잡힐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사실은 시장에 훨씬 많습니다. 예, 많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면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실제로 소비가 둔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잡힐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인데 그럼 리세션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경기 침체는 오냐? 그럼 언제 오냐? 어떻게 오냐? 요거에 요즘 약간 초점을 맞춘 기사들도 맞아요. 나와요. 전 개인적으로는 리세션보다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떤 모양새로 나올 것이며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경기가 더 중요해 왔죠. 지금 우리 지난 뭐 10년 정도를 보면 그렇죠. 금리보다는 금리를 지금까지 계속 인하해 오면서 그 경기를 부양해 오는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은 네. 푹푹 꺼지니까 네. 받쳐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반대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다시 또 이로 인해서 경기가 또 침체된다는 고하니 이게 이제 고민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통화 시스템이 흔들릴 정도의 가파른 이 CPI 그 금리 아니 인플레이션은 막는 게 맞고요. 이게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나면 다시 그 경기를 의식한 뭐 다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행태가 나올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열리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얘기도 아까 하셨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걸로 들었을 때는 거기서 뭐 빅 스텝을 하건 자이언트 스텝을 하건 마모스 스텝을 하건 어찌됐든 올라서 금리 차이가 생기건 역전이 되든 관련이 없이 어차피 우리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디테일에는. 이제 그게 이제 그것도 아니죠. 현실이 그건 아니긴 하죠. 예, 지금 이제 7월 말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컨센서스 자체가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50bp냐 75bp냐를 놓고 75bp 비중이 훨씬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75bp냐 100bp냐를 놓고 고민하고 75bp 비중이 훨씬 높은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상분이 좀 더 높아진 거예요. 이번 주 들어서 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75를 안 하면 이상한 거네요, 이제는. 최소 75라고 75를 한다고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최소 75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차하면 100bp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달 또 우리 금통위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제가 그 아까 총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역전되더라도 외환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서 어떤 그 반응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자본 유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으나 사실은 이미 유출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고 또 환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뭐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면서 통화 개입을 하고 있지만은 그 통화 개입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이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가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쩝 나왔습니다. 쩝. 될 것 같다. 그런 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런 겁니다.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변하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에 행여나 개인의 포지션이 뭔가 한쪽 방에 쏠려 있다거나 아주 뭐 레버리지를 많이 갖고 있다거나 해서 뭔가 포지션이 청산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구조 또는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조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거고요. 자, 하나씩 이제 매크로 이제 인덱스에 대해서도 짚어 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계속 한 다음에 뒤쪽에 이제 가상자산 얘기도 할 예정입니다. 자, 환율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네. 환율 시장 지금 뭐 100억 달러 정도를 부었다. 뭐 확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렇게 보이고 있고 환율이 1310원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계속 올라갈 거라는 전망을 하세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올렸으니까 네. 잡힐 때가 됐다라고 보세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한미 간의 금리 차,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라는 건 한미 간의 금리 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금융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퍼포먼스가 다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원화 익스포저를 줄이고 싶은 니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나 뭐 개별 종목을 투자한 쪽보다는 패시브하게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던 그런 한국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던 패시브 펀드들 그리고 또 한국 채권을 원화 채권을 산 그런 펀드들에서 매도 압력이 아무래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 환율은 하방보다는 상방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 당장 7월 말부터 금리 역전이 본격화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금통위는 8월이 사실은 진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지금보다는 대외 유출의 가능성 어떤 그 사이의 흐름이 좀 더 심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빨라지거나 심화되거나. 그러면은 인상폭을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유지하더라도 코멘트도 매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리고 한미 금리 역차 역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올렸을 때 반대편에서 이제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죠. 보면 일단 한계 기업 이야기가 나오고 가계 부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하필이면 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동산 영끌 직후의 타이밍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벌어질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과거에 이제 냉철한 딜러도 하셨었고, 그죠? 예. 투자자 헤지펀드, 채권 헤지펀드 중에서도 1세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질문이 되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혹은 이제 시장에서 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이제 좀 그렇지만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미디어에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대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좀 가파른 금리 인상 이후에는 물가가 잡히고 내년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의 가능성을 설사 확률이 낮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그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 안 된다. 그러면은 물가를 너무 희망표를 돌렸으니까. 잡지 못하고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들.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게 지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면은 뭐 5%대 수준까지를 보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는 보면은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대중들은 뭐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들리는 얘기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디레버리징을 좀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디레버리징을 좀 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빚 갚아라는 얘기네요. 극단적인 어떤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극단적으로 더 금리가 올라가도 내가 감내 가능하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내가 연끌을 하고 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거는 둘 중 하나밖에 없죠. 그 금리 인상이나 금리 상승의 비용을 커버할 정도로 나도 다른 방향으로 우리 크립토 쪽에서는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원화채굴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최대한 노력을 1차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쉽지 않다. 뭐 내가 지금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 하면 디레버리징을 좀 해서 내가 비용 구조를 견딜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게 일단 좋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네. 이미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 하는 입장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그렇죠. 부분이 참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제일 큰 문제고, 실질적으로 낮은 확률이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가격을 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소위 말해 손절을 통해서 더 가격을 하락시키는 어떤 요인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참여자분들께. 전문 용어로는 이제 털린다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자산 않게 가치에 하기 하락.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지 않고 뺏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뺏겨야 되는 상황이 버틸 수가 되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윤수목님이 무슨 어떤 뷰를 제시하고 막 이게 엄청 막 금리가 엄청 올라갈 거고 막 환율이 엄청 뛸 거예요. 이런 전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덜 생각하고 있다면 예.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그렇죠. 예. 시장에 생각이 쏠려 있을 때는 항상 그 반대편에서 기회가 존재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미디어들이나 이런 뭐 여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생각들이 거의 다 한쪽에 좀 쏠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되 그렇게 가파른 인상을 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오른 원인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원인들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국가 간의 어떤 다시금 소위 말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그죠? 여러 가지 로지스틱스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최근에 전염병 이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아주 오래된 이슈지만 그 빈부 격차가 계속 지금까지 지난 한 30년 이상 확대되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요인들하고는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근데 이 문제들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긴 역사의 사이클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고, 그래서 지난 10년, 20년의 어떤 과거를 보고 향후 5년, 10년 후를 전망하기보다는 그 전 단계의 40년, 50년 또는 100년 전에 뭐 2차 대전 전후, 1, 2차 대전 전후, 그때는 어땠나? 이런 것들까지 보면서 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생존 투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하는 과정에서 뭔가 올인이 돼가지고 다 털려버리면은 사실 삶 자체가 좌절되거든요. 근데 투자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 행위는 나의 구매력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 자체가 투자를 하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잘 살려고 예. 하는 거지. 모두가 이제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거기 사회에 기여하고, 뭐 내가 아티스트가 됐던 셰프가 됐던, 그죠? 아니면 뭐 경제 분석가가 됐던,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투자 행위는 거기에서 부수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투자 때문에 내 생활 자체가 좌절되거나 뭔가 정신적인 아주 극심한 고통, 이런 것들까지 처해져서 이게 이제 실제 본질적인 것까지 훼손되는 상황에 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포지션에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는 온건하게 하고 있던 분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금리 인상 얘기, 뭐 미국도 올리고 우리도 올리고 뭐 일본은 아니지만 뭐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나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가상자산은 우리가 이제 시세를 보면 알듯이 거의 뭐 완전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네. 지난주에 잠깐 올랐다가 이번 주 되자마자 또 내려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질문을 조금 첨언을 해가지고 좀 네. 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윤수목님이 보시기에 비트코인은 지금 어떤 자산이냐, 즉 다시 말하면 매크로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옛날에 뭐 디지털 금이라고도 했다가 뭐 나스닥이랑도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했다가 되게 혼재돼 있거든요, 시장에서. 윤수목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중요합니다. 예. 일단은 그 우리 이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디지털 골드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디지털 이렇게 골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앵커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매크로의 영향은 당연히 굉장히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트레이딩성 자금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뭐 마켓을 보면은 뭐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게 그 가벼운 돈이냐, 무거운 돈이냐, 뭐 액티브한 자금이냐, 뭐 패시브한 자금이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마켓 자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마켓, 크립토 마켓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마켓은 어쨌든 그래도 그 액티브한 그 운용을 하는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전통적인 마켓보다는 변동성이 더 큰 면이 있고요. 우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전통 자산 중에서도 성격에 따라 가지고 채권이 훨씬 더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자금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주식은 좀 더 가벼운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은 훨씬 더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만약에 이걸 이제 기업이나 어떤 경제 생태계로 보면 여기는 아직은 신생에 해당되거든요. 애기죠, 애기. 예. 예. 우리가 미숙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하다는 건 뭡니까? 그 뭔가 사회성이 약간은 결여되어 있는 것인데, 마켓 자체가 아직은 미숙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동성도 크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의 변화 또한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은 면이 분명히 있고요. 뭐 최근에 크게 많이 조정받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매크로 환경의 변화. 매크로 환경의 변화는 결국에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의 이동,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안전 플라이트 자산으로. 퀄리티 이렇게 지금 이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 쪽에서는 아무래도 가상자산 대부분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뭐 2달 전이 5월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테라 사태, 테라루나 사태 같은 경우도 그 일환이라고 봐야죠. 마켓의 어떤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발생하더라도 아주 나중 일이었을 수 나중에. 있고요. 예. 알고리즘 자체가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하지만 그게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마켓 자체가 소위 말해 전시 상태로 바뀌다 보니까 취약한 것들을 먼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 극소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취약한 것들 위주로 이제 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빠지는 과정에서 또 취약한 전략을 쓰고 있던 금융 전략, 투자 전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던 데들은 또 그 과정에서 청산되고 소위 말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또 이슈가 되었던 뭐 3에로 캐피탈이라든지 최근에 또 셀시우스 네. 또 뭐 보이저 디지털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포지션들이 결국에는 레버리지가 있는 포지션들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과정에서 청산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서로가 이 크레딧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기업에 누가 대출을 해주나 싶으시겠지만 그들끼리는 크레딧 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금융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모 은행의 딜링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직후에 가장 먼저 딜링룸에 모였을 때 했던 업무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익스포즈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왜? 은행 간에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크레딧 익스포즈를 서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왜? 많은 거래를 서로가 합니다. 주로 이제 통화사업 거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익스포즈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크립토 마켓 또한 이 가상자산 기업들끼리 크레딧 익스포즈를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이 다른 기업들이 얘는 본질적으로 잘못한 게 없더라도 이 크레딧 익스포저 때문에 연쇄적으로 또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여기서- 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사가 좀 곤란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크레딧 익스포저 그러면은 좀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설명하면 한번 되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 신용대출이에요. 맞아요. 그냥 믿고 돈 빌려준 거야. 믿고 돈 빌려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망한 거야. 돈 못 준대. 그럼 나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은행에서 처음 했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야 우리 누구한테 돈 빌려줬었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신용대출 우리가 대출 받는 것처럼 대출 쓰는 게 아니고 은행 간에는 그냥 야 내일 주겠지 당연히 그러면서 이게 주는 그런 거래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조정받았고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네요. 네. 비트코인에서 이제 매크로 때문에 퀄리티로 이동하는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소외받았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었던 문제들이 약한 고리부터 끊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네. 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매크로 얘기를 한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좀 더 이루어질 게 뭐 명백해 보이고 시장 금리도 비례해서 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코인들의 가격은 지금보다 좋기보다는 좀 어렵겠죠. 예. 뭐 먼저 조정을 뭐 벌써 이미 마이너스 90%인데 뭐 또 조정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일단 하반기에는 이제 좋긴 좀 어렵지 않겠냐. 좋을 일보다는 나쁠 일이 나쁠 조금 일이. 더 많다. 예, 그렇게 일단은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럼에도 가정. 불구하고 예,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쏠려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한 기회예요. 제가 그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MVRV라는 그 지표입니다. 지금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진 이 가상자산들은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진 장부기록. 데이터들입니다. 예, 네. 이 데이터들은 퍼블릭하게 다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이제 다 접근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MVRV라는 지표는 비트코인의 마켓 밸류, 시장에서 형성된 밸류 나누기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 온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밸류. 이걸 이제 비례해서 만든 그 비율 값이고
일종의 우리가 뭐 주식으로 보면 PBR이라고 할까요? 예. 마켓 밸류하고 북 밸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그 MVRV를 지금 이제 올타임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싹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면 초기에는 변동성도 굉장히 높고 또 제가 붉은 색깔로 선을 그은 부분은 1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MV와 RV 일치할 시장 밸류와 리얼라이즈 밸류가 동일한 수준인데 이 수준이 1 이하였던 기간은 사실은 굉장히 짧았어요. 다 짧고 그때가 실제 가격상으로도 단기 저점이었던 시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 많이 받으면서 지금 MVRV가 최근 3개월만 보면 MVRV가 이제 이를 하회한 이런 좀더 수준으로 자세히 보면 저렇게 돼 예, 있군요. 요거는 네. 이제 지금 차트는 최근 3개월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그래서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겠네요. 보니까 예, 차트가 6월 달이네요. 그래서 최근 한 1개월 사이에 하회를 하기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레벨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인 게 명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것은 괜찮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단, 이 투자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바라보고 하느냐. 근데 지금 저평가 구간이니 매수하세요. 한 달 뒤에는 무조건 먹습니다. 두 달 뒤에는 무조건 먹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 MVRV가 이를 언더한 기간을 보면 이제 최대 길 때는 뭐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우리 그 매크로 환경과 향후에 펼쳐질 6개월, 뭐 향후에 2, 3년은 좀 마켓의 난이도나 어떤 터뷸런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에도 이미 그 향후 뭐 6개월 또는 그 이후의 기간들은 좀 더 변동성도 크고 뭔가 매크로상의 여러 이슈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그죠?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어떤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비율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서 뭐 몇 달 뒤에는 무조건 먹겠지 하고 여기에 무리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저가 이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단 그러나 꾸준하게 내가 발생하고 있는 캐시플로우를 뭐 기존에는 예를 들어 적금을 들고 있었다 하면 그런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좀 저축하는 개념으로 사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이제 당장 좋아지긴 어려울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약할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 그 근거로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아까 뭐 얘기하실 때 뭐 5년, 10년이 아니고 뭐 50년, 100년도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니 이게 되게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디지털 골드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혼란스러운 과정 어느 순간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지위로 전환되는 어떤 과정 혹은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다면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네.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가상자산 전체 마켓과 비트코인은 좀 별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그 코인들은 대부분이 기술 기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비트코인의 역할은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이제 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예.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은 이제 뭐 평시에는 지금과 같은 뭐 터뷸런스가 강해지는 이런 시점이 아니라 평시에는 그 상호간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어떤 시장의 불안정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움직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디지털 달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역할은 이 뭐 그런 거거든요. 블록체인 상에서 탈중앙화 된 상태에서 동시에 이걸 채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블락을 같이 생성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운 딱 수량이 고정되어 있는 화폐로서
그런 측면에서 금 이상으로 나은 어떤 그 소위 말해 화폐적 관점에서는 경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단단한 돈이라는 거죠. 예. 가치 저장 수단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돈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매스 어답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충분하게 저희 판단으로. 매스 어덥션이라는 게 쓸 데가 대중적으로 없다. 대중적인 그 그게 맞다. 수용이 아직 아닌가 충분하게 없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는 봤지만은 받아들이지 못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많죠. 사실 우리가 보면 20대, 30대 분들은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실 돈의 관점에서 그 비중을 보면 40대, 50대, 60대 그죠? 고령층으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스 어답션이 되려고 하면 이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분들이 먼저 깨닫고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시거나 깨닫는다는 표현 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뭔가 이것들에 이해하고, 대해서 네네. 동의하셔가지고 동의해 주시면.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대가 교체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금 주로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하시는 20대, 30대, 40대 한번 중반까지라고 볼게요. 그 세대가 나이가 들고 50대, 60대가 돼서 우리 사회의 부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정말로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다. 뭐 그 시점으로 보면 뭐 20, 30년 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또 이슈는 매크로 환경에서의 어떤 그 갈등 구조가 더 확대될 때 지금 우리는 가장 안정적인 통화라고 하면 금융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미국 달러? 채권이거든요. 예. 미국 트레저리, 미국 달러, 그리고 골드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중국계 쪽에서는 뭐 우리 중국 위안화가 뭐 그렇다. 뭐 우리 뭐 아주 주장을 우리도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하고 지금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쟁이 심화가 되면 예를 들어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대급부를 얻는 쪽은 골드하고 비트코인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어답션도 대중들의 어답션도 빨리 촉진시키는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은 그럼 갈등이 없냐? 갈등이 지금도 있죠. 그렇지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군사적 갈등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더 매크로 환경에서도 비트코인이 선호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지난 그 한 5년간을 보면 우리가 국내 그 특정 국가의 국내 이슈로 인해서 국내 어떤 그 경제 환경이 불안정해졌을 때 해당 국가의 통화가 외면받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당 국가에서 달러의 선호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이제 지난 사실 100년 사이에 2차 대전 이후에 뭐 달러가 패권을 진 이후에 사실은 여러 국가에서 많이 보여왔던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기도 했고 한데 최근 5년 사이에 보면 달러라이제이션도 물론 발생하지만 최근에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라든지 또 뭐 그 외에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국내의 어떤 이슈들을 겪었던 국가들은 어김없이 비트코이나이제이션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해당 국가 내에서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것보다 여기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거예요.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에서. 그런 현상이 국지적으로 발생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매크로적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왜? 세계대전 수준의 어떤 그런 갈등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전쟁이 나기를 저는 정말 원치 않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라면은 금과 동시에 비트코인의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그런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걸 좀 더 앞당기는.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세대의 교체를 통해서 그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금통이 얘기하면서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좀 불안하고 혼돈스러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물론 더 길게 보고 뭐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의외로 비트코인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트리거가 듭니다.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나제이션이라는 얘기도 비트코나제이션.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고요.
또 한 번 모셔서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벌써 끝나는 건가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거. 지금 1시간 넘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1시간 넘었기 때문에 1시간이나 방송을-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왔는데 시간 네네. 가는 줄 몰랐네. 시간이 그래서 정말 많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갈 시간이 좀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들, 우리나라에서 금통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들, 뭐 대외 변수, 뭐 오늘 13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우디 가서 뭐 원유의 증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앞전에 있었던 뭐 정책에 대한 반성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정말 많은 대외 변수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네. 구성을 분명 지금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투자를 하잖아요. 네. 뭐 투자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투자를 하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특히 개인에게는 어떤 비중, 특히 가상자산을 포함한 비중을 만든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지 한번 또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앵커님께서 이 질문을 만약에 안 하셨으면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네. 제 질문 너무나- 아니고 작가님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수하시겠습니다. 네네. 네, 너무 필요한 말씀이죠.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마켓이 좀 많은 가격 변화를 이미 거친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 늦은 감이 사실은 큽니다. 예.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 12월 초에 이미 사실 주식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뭔가 변화가 본격화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아. 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그날 밤에 저랑 카톡하고 그랬어요. 새벽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그 카톡방에 저도 좀 끼워주세요. 네네. 다 내가 판타 어. 새벽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기를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오랫동안 끌고 왔던 포지션 다 정리를 했죠. 미국 주식들을.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야, 이미 많이 물려 있고 한데 뭐 사실 해당이 안 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인도로 걸어갈 때는 사실 사주 경계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정글에 들어갔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디 뱀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물지는 않을까? 뭐 어디 뭐 날아가는 원숭이가 나를 한 대 때리고 가진 않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사주 경계를 아마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위험 구간에 들어가면. 지금 매크로 환경이 위험 구간으로 들어와 있고 뭐 일종의 전시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포트폴리오 또한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많은 부분으로 좀 분산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궤를 같이 하는 금이나 비트코인을 내 전체 자산에서 적어도 1-20% 정도는 반드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결정적일 때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누구는 야 그 비트코인 지금 엊그제도 3%나 또 떨어졌더라 이틀 만에 그러면서 근데 계속- 다행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VRV 지금 지표가 이미 이제 이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상대적인 가격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고 차분하게 줍줍을 할 때다 그거만큼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비트코인을 일부 안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쪽으로 잔뜩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비트코인보다도 베타가 더 큰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이미 잔뜩 물려있어요. 그럼 사실은 내 원금을 예를 들어 뭐 최고점에 샀다. 그러면 아이고. 100분의 1 토막 나 있는 분들도 사실 있을 거거든요. 예, 이제 와서 비트코인으로 더 베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변동성이 낮은 비트코인을 바꾸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그동안 가상자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하면 전 좋은 기회라고 봐요. 주로 주식을 가지고 계셨고 주식에서 잔뜩 물려있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0%다 한다면 그 기업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 변동폭보다는 비트코인이 가져올 그 변동폭이 좀 더 크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여진 어떤 변동성의 기대치고 플러스로.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부를 가상자산 전체가 아닌 비트코인을 좀 이번에 편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그 앵커님께서 걱정을 아까 하시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다주택자거나 연끌해서 한 채를 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조언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와서 뭐 다시 팔 거냐. 아니 남들은 똘똘하다 그래갖고 똘똘한 거 하나 가지려고 똘똘하게 연끌했는데 안 똘똘한 게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1주택자 분들께는 네. 원화채굴에 좀 더 집중해라. 이 얘기가 제일 사실 적합한 것 같고요. 삶을 살아라. 예. 네. 근데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기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마켓이 있을 때 가격을 좀 내려서라도 정리하시는 게 향후에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2년 정도는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2년 정도? 왜 2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관점에 보면 이제 반감기가 이제 약 4년 그게 단위로 24년이죠? 예, 돌아오기 때문에 네. 24년쯤에는 내부적으로 강한 강세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수학적인 어떤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지금 매크로의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구조들 이게 다 해소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는 좀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이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저축한다는 관점에서 조금씩 사고 또는 주식에 이미 좀 많이 물려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사실 2년을 기다려야 될라 한번 고민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면 너무 길잖아 이러는데 2년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의 투자 성향이 좀 단타 성향이 있으시니까 네. 2년을 못 참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 자신이 이 금융시장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아하, 네. 내가 트레이더인지 그냥 나는 본업이 별도로 있고 나의 그 부를 내 구매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지 증대시키는 쪽으로 투자에 신경을 쓰고 싶은 정도인지 대부분의 분들은 후자일 거예요. 트레이더인 분들은 극소수의 대부분이죠. 직업을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1% 이하이실 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후자일 텐데 이 전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는 복서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링 위에 올라가 있는 복서예요. 내가 한눈 파는 순간에 바로 어퍼컷 맞고 KO 될 수도 있지만 잘 그 경기를 이겨내면 경기가 끝났을 때 굉장한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그만큼 호흡도 짧고 그런 어떤 그 진폭도 큰 편이라고 본다면은 대부분의 우리 경제 생활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먼 항해를 떠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의 호흡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다 집중을 하다 보면 본업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긴 시계로 보는 게 맞고 2년이라는 기간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업을 하나를 창업을 해가지고 기업을 뭐 상장시키거나 그죠? 뭐 엑시트를 하는 정도 수준까지 키워내는 그런 과정이 2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투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던 어떤 뭐 작은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토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든 이런 것들은 꽤나 긴 시계로 바라볼 때 좀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을 짧게 가져가면 정말로 그 시장의 변동성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긴 시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장의 국면은 더더욱 긴 시계를 요구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인포맥스트 여기서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